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뭐 아까 특검 얘기 뭐 많이 하셨으니까. 네. 뭐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니시니까 민주당이 뭐 그건 잘 모르셔도 제가 그 여야 패널에게 여쭤봤던 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적어도 대통령 지지율 오늘 발표된 게 27%.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상당수 갤럽 조사죠. 예, 상당수 국민들은 검찰 조사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네. 상당수는 또 검찰 수사 이상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 분이 분명히 상당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여당이 이런 지랄 거부할 때 그렇다면 저는 드는 궁금증이 그거였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의혹들을 해소할 것인가 여당은 과연 집권당은 뭐 그 부분이 궁금했던 겁니다. 근데 뭐 일단은 아까 김근식 의원님 말씀은 전혀 어떤 여당 입장에서의 그 컨센서스는 특검은 가능성을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일단은 뭐 확실하게 방어막을 치고 가는 거죠. 예. 네, 그런 면에서 저도 그 국회 통과까지는 모르겠으면 실제 성사는 의문시 된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갈등은 더 커질 거다. 근데 특검을 안 받는 건 뭐 정치로 좋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건 뭐 여당 입장에는 받건 안 받건 뭐 분명히 어떤 정치적 입장이 있을 텐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정치적 한 주체로서 과연 그렇다면 국민들 꽤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검찰의 공정성 부분에 대한 의혹을 어떻게 해소한 것인가에 대한 좀 해명이랄까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글쎄요. 일단은 저는 검찰이 지금 위법한 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예. 모든 면에서 검찰의 이제 무기는 어떤 그 한비자가 말한 법술지사가 예. 그 전문가의 등을 확신합니다만은 항상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의 그 능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겠죠. 예. 만약에 저런 어떤 수사가 공평하게야 적용이 된다면야 더 할 나위 없겠습니다만은 50억 받은 사람은 풀려나고 8억 받은 사람은 체포됐어요. 그것도 받은 건 아직 뭐 확실치 않으니까. 6억이라고는 예. 사실로 돼 있는데. 예. 그 혐의 내용이니까. 예. 혐의 내용이에요. 이것부터가 우선 이상합니다. 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김용 씨한테 간 6억 원보다는 곽상도 의원한테 간 아들이지만 예. 50억이 훨씬 국민들의 공분 지수는 큽니다. 예. 그런데 한쪽에서는 더 이상 그 뭐 수사 결과라든가 예. 어떤 그 50억의 어떤 본질이 전혀 안 밝혀지고 예. 6억에 대해서는 이미 대선 자금이라고 못을 박아놨다. 예. 이건 검찰 스스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런 면이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 뭐 거기 좀 덧붙이면 아까 김근식 위원장님 당협위원장이죠. 실장님이시군요 지금. 실장도. 비상전략실장. 근데 김 실장님은 서초구에서 음주단속만 하고 저쪽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서초구에서 단속하면 물론 서초구에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서 서초구에 걸린 사람은 벌금을 매겨야죠. 그런데 서초구에서만 하면 공권력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 그거는 정의가 아니라 그건 악에 가깝습니다. 예,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서초구에서만 하면 그거는 절대 그 사정기관이나 공권력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음주단속을.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사실 지금 정부가 그 항상 변명하는 걸 보면은 과거 정부에도 이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항상 자신에 대한 정당화 합리화를 하는데. 그러면서 선택적으로 이건 지금 야권에 대해서도 니들이 과거에 여당일 때도 했던 거를 적용해 보겠다.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글쎄요. 이게 대통령으로부터 이 부장검사까지 다 일치된 한동훈 법무장관이 특히 잘 쓰는 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근간을 부정하는 언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교통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딱 경찰이 잡아서 아니 지금 신호 위반했다 그러는데 운전사가 대래 화를 내는 거예요. 앞에 간 사도 위반했다. 그러면서 니들은 과거에 운전할 때 위반 안 했냐 이러면서 되레 호통을 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물고 들어가요. 이렇게. 그게 이 정부의 이제 고유의 문법이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상대방의 그 말발을 죽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 임의대로 이제 선택적인 집행이 들어간다. 어떤 뭐 특정한 데서만 가서 교통 단속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쪽의 주장을 이렇게 들어보면 교통 단속을 할 뿐만 아니라
교통단속의 그 내용도 굉장히 하여튼 과장되거나 이렇다는 주장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민주당의 주장은. 내가 그건 수사 결과나 증거물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서초구에서는 매일매일 단속을 하고 옆에서는 막 맨날 사람들이 술 먹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거기는 단속 안 하고 그러면 어떤 이 전체로서 봐서는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네, 우리 동네만 왜? 하여튼 그 예는 좀 적절치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김 실장님이 다시 한번. 그다음에 아까 그 선택적 그 부분도 뭐가 있냐면은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건도 있지만 박영수 전 특검 건도 이상한 흐름이 있고 한데 그분에 대한 어떤 왜 그런 행적이 있었는지 아무런 지금 1년이 넘어서 설명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선택적 수사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 그것도 답답하고요. 답답하죠. 아까 곽상도 전 의원도 20억이 넘는 그 퇴직금 뭐라 그래? 50억 중에 세금을 한 20몇 억 내고 20몇 나머지 20억이니까 산재 퇴직금을 줬다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1년 반 넘게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는데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느낄 수 있을까 과연 그 부분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국민들이 다 상식으로 판단하실 문제. 그 오늘 사실 그 김 의원님 모시고 요새는 좀 들어갔지만 하도 이 검찰 문제 때문에 북핵 문제 좀 정리하고 잠깐 넘어갈까 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지금 북핵 문제에 있어 해법의 가장 합리적인 해법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북한이 확실한 핵 보유국으로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다 보니까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아틀랜틱 카운실이라고 그 최고의 외교 그 포럼이죠. 여기서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는 북한하고 핵군축 회담을 준비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그 비현실적으로 비핵화 계속 얘기해봤자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핵 보유를 인정하자 아예. 그러면서 핵 군비 통제로 넘어가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현실론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반대 담론이 뭐냐면은 그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전술핵을 미국과 공유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억지력을 높여 힘으로 북한을 이제 강압 정책을 해가지고 이 북한 핵의 효과를 없애버리자는 상쇄시키자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역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의 어떤 협의 없이 일단 내지르는 식으로 이게 표출되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주로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현실적 맥락을 일단 확보하지 못하고 또 골드버그 주한미군 대사가 전술핵에 관한 그 최근에 한국 정치권에서 나오는 발언을 지칭하면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교적인 현실적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극단적으로는 핵무장까지도 고려하고 이런 어떤 그 결단의 어떤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냐, 이 두 사이에서 심하게 진동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는 아무래도 힘에 의한 어떤 그 대비를 선호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도 놀랍게 핵무장에 대한 찬성 여론이 거의 70%에 육박하는 이런 기현상까지도 사실은 나타나고 핵무장 있죠. 하면 왜 안 됩니까? 딱 이렇게 질문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면. 핵무장이라는 거는 NPT라는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계 개방 국가로서 통상 국가로서 지난 70년간 생존과 번영을 해온 이런 그 국제 질서에 대해 도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또 가까이는 미국에 대한 어떤 정면적인 부딪힘이 될 것이고요. 그런 어떤 국제 질서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구속의 규범은 한미 원자력 협정입니다. 이게 노태우 대통령 때 체결됐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제 정면으로 어떤 파기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핵 발전소 연료를 다 공급을 차단할 것이고, 그럼 우리 원전이 다 서야 됩니다. 물론 이게 탈원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그런 어떤 상황까지도 감당할 수 있느냐. 전례가 있습니다. 2005년에 그 대덕에 있는 원자력 그 연구재단에서 그 1g도 안 되는 플루토늄을 실험실에서 추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한국 제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싹싹 빌어가지고 그때 간신히 벗어났죠. 미국은 핵 확산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큰 트라우마가 있죠. 그건 큰일 날 일이라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국제정치학의 그 신현실주의자들은 전 세계 그 핵 확산에 대해서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케네츠 왈츠로부터 시작해서 미어샤이머라는 존 미어샤이머까지도 일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가 각자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세력 균형만 도모하고 절대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다는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의 국제 질서는 어떠냐 하면은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국제 질서를 어떤 그 책임지는 나라고, 이렇게 세계의 어떤 경찰로서 지금까지 어떤 국제 질서를 선도해 나온 나라인데, 이런 어떤 그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좀 자유주의적 가치입니다만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핵 확산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전 세계가 다 핵 확산이 됐을 때는 세계에 그 지금에 쌓아올린 미국을 정점으로 한 국제 질서는 와해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 자유주의 입장으로 지금까지 냉전 이래 지금까지 그 핵 확산을 금지하는 국제 규범을 운영해 왔고, 이게 바로 미국뿐만 아니라 어떤 주요 강대국이 합의한 규칙이며 규범입니다. 이 질서가 일단은 그렇습니다.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죠. 핵 공유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핵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말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이 이게 핵을 공유한다는 것은 일단 주권을 양보한다는 얘기인데 미국은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뭐 나토식 핵 공유를 자꾸 얘기하는데 오히려 나토 국가들이 자기네 핵 공유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모든 발사 권한은 미국 대통령만 갖고 있으니까 이건 공유가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 한국에서 한미 동맹이 하는 확장 억제 프레임 차라리 그게 더 실효성이 있고 관심이 있다는 의견들입니다. 그 나라조차도.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나토식 핵 공유를 마치 해결책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핵은 공유되지 않는다. 더더군다나 전술핵 공유라는 말은 더 엉터리다. 미국은 전술핵을 일단 존재를 부정합니다. 택티컬 누클리어 웨폰이란 말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일단은 의제화 될 수 없는 그런 그 주장들을 너무 남발하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주장들이죠. 확산 억제 전략은 어떤 건가요? 한번 좀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냉전이 이제 경과하면서 세계 5대 핵 클럽이 있습니다. 미국, 그 당시 소련, 지금 러시아고요.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중국이죠. 이렇게 5대국이 주축이 돼서 5개 나라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나머지 나라들에 대해서는 핵 확산을 금지한다는 합의를 맺었고, 그것이 국제 기구화된 것이 이제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와 거기에 이제 IAEA를 설립하는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조약으로 이렇게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확산 억제 전략에 따르면 우리는 북한 핵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유권자들이 관심은 그거 같은데 보니까. 확장 억제 전략은 미국의 해구산으로부터 재래식 무기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핵 억지 우산이죠. 이게 가장 상위에 있고,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응징 보복 능력, 이런 것들을 전략 자산을 통해서 구현해 준다는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확장 억제,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이게 왜 문제냐고 바라보냐면 그건 정치적 공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한미 간의 확장 억제 협의회도 열리고 있지만 한 번도 그 확장 억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계획이나 시나리오 또는 작전 계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연합 방위 계획이 있어요. 그 작게 5027, 5015 하는 연합 그 전쟁 계획들이 다 돼 있거든요. 여기에 핵전쟁 시나리오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가 동원되는 게 아니라 재래식 전쟁 계획만 한국하고 공유하고 나머지는 미국의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 한국에 대해서는 핵 전쟁 연습이라든가 또는 북한 핵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한미 연합 군사 계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그걸 채워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 억제를 실효성 있게 하자고 9월 16일 날
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확장 억제 협의회에서는 예. 우리 측 요구 사항은 뭐였냐면 이걸 작전 계획해달라는 얘기고 예. 미국에서는 그런 일은 전례도 없고 할 수 없다는 예.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첫 확장 억제 협의회가 예. 윤석열 정부의 첫 회의가 9월 16일 날 열렸는데 예. 이걸 성과라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결렬된. 자, 그렇다면 네. 이 전술핵 배치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거의 뭐 이론적으로 맞지 않고요. 또 배치를 한다고 해도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이 비대칭성 때문에 뭐 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요. 네. 핵 공유의 경우에도 뭐 미국이 그걸 쉽게 용인할 리도 없고 별 의미가 없다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으로 우리 공격하면 어떻게 이거거든요. 질문은 단순히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예. 저는 지금의 안보 체제가 가장 이상적이고 최상의 안보 예.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문제는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도 그 핵무기의 버튼만 누르기만 하면 자기들이 파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핵을 손에 쥐고 있대 그 핵을 못 쓰게 만드는 우리의 어떤 강력한 방위 공략. 예.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이때는 북한 정권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는 강력한 억제. 그다음에 그 비대칭 전략인데 예. 이게 핵 위협이 고조되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새로 내놓은 개념은 역비대칭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압도적 재래식 무기로 보복한다. 예. 그런데 지금 현무 미사일의 위력이 거의 전술핵에 버금가는 성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북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 북이 핵을 쏠 조짐만 보여도 그 발사 자체를 저지하는 일명 선제 공격 개념이 포함된 킬체인 시스템이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북한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첨단 군사 무기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카운터 에스메트릭. 그러니까 이 어떤 북한의 핵 능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해구산이 충분하냐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불편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이 미국은 본토가 공격받지 않는 이상 이제는 핵을 쓸 가능성은 없어졌다.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은 핵 없는 세상을 여태까지 외쳐왔고 세계의 어떤 핵 군축을 선도해온 이런 어떤 대통령으로서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건 뭐 만일의 가정법이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이 본토가 핵을 공격받지 않는 이상 다른 나라에서 핵무기를 쓰는 해구산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 면에서 해구산 개념은 그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설명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모호하게 처리해 버린단 말이죠. 올해 1월에 미국의 NPR 핵태세 검토 보고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합니다. 그렇다면 보수적 유권자들 특히 안보에 있어서 보수적인 분들이 보기에는 북한이 예를 들어서 우리를 대량 살상 무기로 공격하면 핵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그럼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논리는. 글쎄 그게 속수무책으로 당한다고 벌써 가정하는 것 자체가 북한 핵에 대한 어떤 두려움의 산물이라고 보는데 저는 북한 핵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신가요? 그 핵을 쓰면 자신들은 확실히 파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확실히 파멸이라는 어떤 재래식 무기에 의한 파괴를 말씀하시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실히 파멸이라는 건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해구산에 의한 어떤 미국의 해구산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념은 또 아니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물론 해구상이라는 큰 하나의 엄브렐러 이것이 어떤 북한에게 가해지는 어떤 억제력이 존재하고 그러나 그것만으로 북한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로 대한민국이 어떤 재래식 무기의 응징 보복만으로도 북한을 괴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거의 뭐 지금의 화력과 그 무기의 성능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그 군의 어떤 그 타격 능력만으로도 거의 뭐 평양 전체를 다 날려보낼 수도 있고 또 주요 어떤 표적 지점을 끊임없이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북한 핵이라는 게 많이 은닉돼 있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핵무기로 부시면은 사라지고 재래식 무기로 부시면은 생존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끊임없이 우리가 방위력을 개선해 왔고
이 좁은 국토 내에서 핵으로 보복하게 되면은 둘 다 오염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우리 본인에 대한 공격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극단적인 어떤 파국의 경우에만 가정하지 말고 예.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야 되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바로 재래식 제가 왜 문제예요. 그런 쪽의 질문을 계속 드렸냐 하면 이 언뜻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과연 별로 현실성이 없는 생각들이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어떡할래라는 어떤 단순한 질문. 북한의 핵은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협상 요구를 키우고 있다는 어떤 생각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치면 어떡할래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면 질문이 약간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그 잘못된 대답이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사실 이건 대륙 간의 과거 미소의 핵 대체하고 다른 게요. 남북한은 근접해 있기 때문에 누가 가해자 피해자라는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바로 전이 됩니다. 예컨대 북한이 그 굳이 서울을 미사일로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방사능 물질을 물에만 풀어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상수도 수계가 이북하고 다 수계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오염되면은 그게 핵무기보다 또 더 오히려 뭐 가볍다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너무 근접해 있는 남북한 사이에서 어떤 과거와 북한이 이제 그 냉전 시대 강대국 간의 어떤 그런 논리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그런 점에서는 공멸이에요. 누가 뭐 승자 패자가 그러니까 이게 없는 어떤 안보 논리에서 좀 실질적인 이런 어떤 논의가 있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어떤 기존에 확인된 사실을 몇 개 여쭤보는데 뭐냐 하면 지금 굉장히 어떤 보수의 안보에 어떤 치중한 경쟁에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 북한이 핵으로 우리나라를 때리면 어떡할 건데 이 질문을 던져놓고 대답을 하다 보니까 여러 어떤 그 현실적이지 않은 혹은 실현 가능하지 않은 대안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고 끌려다니면 한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벗고 극복의 관점에서 이 문제는 접근해야 되고 우린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그 낙관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한번 이 문제를 바라보면 또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